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인 해우촌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성선설에 기반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의 전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해우촌에 살고 있던 젊은 농부 성민은 낯선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먼 곳에서 온 철학자였고 깔끔한 의상을 입고 지혜로운 눈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성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 나는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인간이 본성을 이해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들었소. 우리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맹자의 사상을 아시나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마을에서는 어릴 때부터 맹자의 성선설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라는 믿음이죠. 철학자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을 해보고 싶소. 저와 함께 생쥐를 데리고 있는 이곳에 있는 어느 굴뚝으로 가봅시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오. 성민은 철학자와 함께 그 굴뚝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장난감과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철학자는 성민에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오.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그러자 철학자는 생쥐를 아이들 가까이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생쥐가 놀라서 뛰쳐나가자 아이들 중 한 명이 크게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 아이들은 모두 생쥐를 구하려고 우르르 달려가면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생쥐를 잡아 올렸습니다. 성민은 그 장면을 보고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세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도움을 주려 했어요.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한 본성이 아닐까요?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행동으로 본성의 선함을 증명했소. 이와 같이 인간은 태초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과 환경이 이러한 본성을 더욱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성민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맹자의 성선설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선한 본성을 키워가고자 노력하거든요. 철학자는 성민의 답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떠나면서도 해우촌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과 그 본성을 잊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해우촌 사람들의 선한 본성과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철학자와 성민의 만남은 마을 전설로 전해졌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마다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성선설의 빛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데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장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항상 부지런하며 효율적으로 농사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농장은 다른 농부들보다 훨씬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가뭄처럼 내리지 않거나 태풍이 몰아치면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장은 실망스럽고 좌절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주 보던 산길 대신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조금 거칠고 덜 다듬어져 있었지만 어쩐지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노장을 발견했습니다. 노장은 길가에 앉아 대나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장은 그 노인의 곁에 앉아 잠시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바람에 실려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장은 노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무심결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자는 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벽하단다. 모든 것이 저마다의 리듬을 따르고 있지. 억지로 제기를 버리고 바꿀 필요는 없네. 무의자연, 그 뜻을 알겠나? 장은 물었습니다. 무의자연이라뇨? 저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든요. 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지. 중요한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맞게 다가가는 것이네. 너무 앞서려 하거나 너무 늦으려 하지 말고 자연의 조화에 맞춰 너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니라. 장은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연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강물의 졸졸 흐르는 소리, 모든 것이 매끄럽고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후로 장은 밭을 가는 시간을 줄이고 하늘과 땅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할 때에도 자연의 리듬을 따랐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걱정하지 않고 비가 올 때에는 그저 적당히 맞춰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수확이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보지 못한 자연의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매일매일 피곤함에 지치지 않았고 그의 삶은 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장농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의자연의 의미를 깨닫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자가 말한 모의자연의 철학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더 큰 조화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에 태계 이황이 이기지묘론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깜찍한 소년, 이름 하여 민우가 살았습니다. 민우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철학적 사유를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자신의 철학적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나무는 마치 마을의 중심과도 같은 존재였죠. 민우는 이 고목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로 와보세요. 작은 몸집에 비해 목소리가 크던 민우의 외침은 고목나무 아래 참석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며 동그랗게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기지 묘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민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기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즉 원리나 법칙 같은 것이고 기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사용하는 에너지나 도구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작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가 기라고 하면 이 돌멩이를 나르는 힘이 바로 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돌멩이를 그냥 두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것을 나르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이와 기를 잘 쓸 수 있니?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정직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이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게 바로 이해 실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고 운반하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니 그것이 바로 기의 역할이겠죠.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처럼 이기지묘론을 통해 민우는 사람들에게 일상이 조화와 도덕적 실천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와 기를 존중하며 하나의 큰 공동체로서 더욱 화합하는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태계 이황의 철학이 민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었듯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모든 문제를 이기 원론으로 해결하는 제주꾼 도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 도사의 이름은 율제였는데 그는 율곡이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혜를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양조장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조장의 주인과 일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 수 있을지 두고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막걸리의 맛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하고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조장 사람들은 율제를 찾아가 그의 지혜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율제는 그들을 평화롭게 맞이하고 양조장의 문제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기 원론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와 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죠. 리는 이 양조장의 철학, 즉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너희의 의도와 가치입니다. 반면에 기는 바로 재료, 온도, 습도 등 막걸리 제조의 물질적 조건이겠지요. 양조장 주인은 팔짱을 끼고 율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좋은 의도를 가지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 것은 왜일까요? 율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와 기는 서로의 영향을 받아야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너희의 이는 진궁이었지만 기인 양조 환경을 변화하는 계절과 장마철의 습기에 맞춰 조절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막걸리의 맛은 물질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기를 조화롭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오. 일꾼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변화하는 날씨에 맞춰 발효실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재료의 신선도를 매일 점검하며 각각의 요소가 가질 수 있는 변화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너희의 일이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조장 주인과 일꾼들은 율제의 조언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막걸리를 만들 때 이와 기의 조화를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바꿔야 할 점을 찾아가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들의 막걸리는 다시 최고의
맛을 자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기쁘게 그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율제의 이기이원론 수업은 양조장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리와 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면서 율곡 이의 철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지혜로 남게 되었습니다.